제가 영상 한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는 2017년도 2월 달에 이동식 차량에 발사대가 지금 치며 있는 겁니다. 발사대가 세워지고 있죠? 이게 벌써 5년 전인데요. 이것만큼 북한 미사일을 잘 보여준 영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형 시험 발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약해 발사를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올라가는데 잘 보세요.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잠깐 멈춥니다. 소위 공중부양을 해요. 이거 잘 보십시오. 그죠? 멈추다가 지금 불이 붙으면서 위로 쑥 올라가죠. 멈췄다가 지금 불이 붙으면서 올라갑니다. 혹시 주무신 분이 가까워서 한 번 들어볼게요, 영상이. 지금 전화하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이 미사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제 미사일이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사일 뒤로 하얀 연기가 있죠. 얘는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은요,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이 있고 안 나오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얘는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지금 미사일이 위로 쭉 올라가고
고도가 올라가니까 미사일은 안 보이고 연기만 보이죠. 우리는 이제 연기를 보면서 저희가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기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십니까? 어때요? 연기가 꺾였죠? 꺾인 이유가 뭘까요? 미사일이 이동 방향을 급격하게 틀었다. 그죠? 이겁니다. 이게 이 미사일이 갖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거는요, 군사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올라갔다가 공중부양하다가 연료에 점화가 되면서 위로 올라가요. 일반적인 지상발사 미사일은요, 세워진 상태에서 점화가 되면서 그냥 쭉 올라가거든요. 얘는 이게 아니라 발사대에서 압력으로 빵 쳐가지고 공중에 띄웠다가 떠있는 상태에서 점화가 되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얘는 뭐냐? 잠수함 발사 미사일입니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지상 발사 미사일로 개조한 거예요. 즉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있겠네. 이겁니다. 잠수함의 특징, 이놈은요,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얘는. 현재까지의 과학기술로 절대로 이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뭐냐?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때려 잠수함이 물속으로 숨어가지고 공격을 받지 않아서 미국 때려버릴 거야. 이런 가능성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연기가 나와요. 연기, 미사일은 연료에 따라서 고체 연료 미사일이 있고 액체 연료 미사일이 있거든요. 고체는 연기가 나오고 액체는 연기가 안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고체. 액체와 고체의 차이.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뭐합니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액체 연료 미사일은요, 발사! 명령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기름 넣습니다. 얼마 동안? 2시간 동안. 미국에서 북한으로 ICBM이 날라오는데 걸리는 시간 30분. 뭐예요? 기름 넣다가 죽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 핸드폰, 어때요? 찰칵, 윙, 5분 만에 발사가 가능한 게 고체 연료입니다. 그래서 고체가 훨씬 더 고기술을 요구하죠. 이 미사일 고체입니다. 이 말은 뭐냐? 미국 너희가 우리한테 미사일을 쏴? 실시간으로 쏴버릴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이 꺾였어요. 미국이 자랑하는 무기체계가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얘는요, 간단해요. 이 미사일이 날아가 보니까 10분 뒤에 일로겠네 해서 요격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서 꽉 해가지고 얘가 미 본토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환상의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가다가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기술이 실제로 북한이 실전에서 가능한 정도로까지 발달했는지는 전쟁에 터져봐야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앞서 말한 보복 공격입니다. 너나 때려? 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이러니, 자, 미국 입장에서 어때요? 이놈들 봐라, 이거? 미사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네? 이것들 자칫하면은 나한테로까지 쏘겠네? 저거 막아야겠네? 그죠? 당연히 막아야죠. 정치에서 다른 나라의 미사일을 막는 방법은요,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때려서, 안 그래요? 때려서 못하게 막거나, 또 하나 뭐예요? 구슬려서, 협상을 해서 못하게 막거나. 자, 때려서 막자, 협상으로 막자. 2017년도에 1년 내내 미국에서 논쟁한 겁니다. 때리자, 대화하자, 때리자, 대화하자. 그런데 2017년 ICBM을 개발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냥 넘어가 보느냐? 네.
이게 2017년 11월달 예의사정관이 13,000. 아무튼 이건데 그냥 볼게요. 자, 이겁니다. 이게 2018년 2월 24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게 보도가 많이 안 돼요. 자, 뭐냐? 이건데 하와이 미군 기지에 미국의 사성 장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뭘 했냐? 테이블탑, 자, 트레이닝이에요? 엑사이즈예요? 엑사이즈입니다. 테이블탑이라고 하는 군사 연습을 실시를 한 거예요. 당연히 군사 연습은 기밀사항입니다. 언론에 공개 안 되죠. 근데 뭔 내용인지 유추하는 하나의 문장이 나와요. 그들은, 이 사람들이죠. 북한의 은폐된 군사시설을 기습 공격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이 하나의 문장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탑 엑사이즈가 뭐예요? 북한의 은폐된 군사시설을 기습 공격하는 거였구나. 여기서부터. 근데 이게 성공한다라는 겁니까? 실패한다라는 겁니까?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하면은 우리도 맞는구나. 자, 앞서 뭐예요? 때려서 없애자. 효성에서 없애자. 때려서 없애려고 했더니, 우리도 맞네? 자, 그럼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리는 겁니다. 이제는 남는 게 뭐예요? 대화에서 없애자.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에 나온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때려서 없앨까, 태워서 없앨까 하다가, 이건 안 되네, 이젠. 안 되네. 대화에서 없애야 되겠네. 이거예요. 그래서 18년도에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거. 그 당시 혹시 기억나십니까?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웃기는 소리입니까, 뭐. 그리고 김정은이가 경제제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의 요구에 굴복을 했으면요 1990년대 중반에 나왔어야죠. 그때가 가장 어렵게 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미 대결은요 저같이 국제정치학적 시각에서 바라봐야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북미 대화가 이것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요 북한이 ICBM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북미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당연히 북한에서 뭐예요? 우리가 더 큰 거 개발하니까 대화에 나오는 이놈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판문점 선언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볼게요. 이게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인데요.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정상은 뭐예요?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그죠? 그리고 비핵화, 그죠?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세 개였구나.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 세 개였는데, 이거 잘 보세요. 양정상은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한대요. 여러분, 조미관계 수립이 먼저입니까? 한반도 평화가 먼저입니까? 이걸 따지면 그죠? 조미관계 수립이 평화에 이바지하니까 선 조미관계 후 평화예요. 그죠? 자, 이거 그대로 두고, 자, 이거 그대로 두고, 그 뒤로 확신하면서 호상 신뢰 구축이 비핵한다. 예요. 자, 선 조미관계 후 평화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거보다 비핵화는요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죠. 뭐냐? 북미 관계를 먼저 개선하고 그것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너와 나의 신뢰관계가 비핵화를 추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비핵화를 추동하는 힘은 뭐예요? 신뢰관계예요. 근데 그 말이 맞죠. 북한이 뭐예요? 핵물기반이 이건 뭐예요? 제가 나를 때리지 않을까? 돼요. 그러면 제가 나를 안 때린다고 하는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비핵화를 하겠죠, 당연히. 얼마나 힘들게 한국이 만들었어요.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안 해요.
아, 제가 나를 안 때린다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지만 비핵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북미 사이의 신뢰가 10% 쌓이면요, 비핵화는 10%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50%면은 비핵화는 50%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100% 완전하게 신뢰가 형성되어야 완전한 비핵화는 가능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 북한이 먼저 비핵화해야지. 웃기가 됩니다, 그거. 북한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죽어도 깨어나요. 왜? 미국이 안 때린다는 보장이 있어야 포기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비핵화 얘기할 때는요, 북미 사이의 신뢰 구축. 신뢰 구축.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되었다가 그 뒤로 안 지워졌죠. 그죠?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18년도까지 됐다가 그 뒤로 이제 내용들이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거였어요. 18년 4월 달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월 달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월 달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등등등등 이어졌는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2018년 11월 달에 한미 워킹그룹 회의라고 하는, 지금 사라졌어요. 이게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근데 한미 워킹그룹 회의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18년 11월 달에, 18년 11월 달에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 1차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 뭐였을까요? 물론 모르시겠죠. 그죠? 1차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 뭐였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강부권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해버려요. 개성공단에서 북한 사람들을 근로자로 고용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냈었던 한국의 기업가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도체 가져오지 못한 채 그냥 쫓겨나가야 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올라가 보지를 못했어요.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하는 거니까, 야, 이제는 올라가 죽겠네. 9월 말에 방북 신청을 합니다. 우리 이제는 한번 올라가 보겠다. 내 물건들 잘했는지.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 오케이. 북한에서 오케이. 와라. 근데 그래서 기업인들이요, 개성에 가려고 9월 말에 가방까지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일부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겼으니 며칠만 보류해달라. 아직 가면 2년 기다렸는데 며칠이야 못 기다리라. 알았다. 기다리마. 11월 달에 10월 말에 가방 쓰고 대기하고 있다가 11월 달에 한미 워킹그룹 뭐예요? 이제 우리 정부는 미국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안건으로 올린 거예요. 미국 안 돼. 그래서 끝내 못 갔어요. 지금까지도 못 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는요, 말로는 한미 사이의 대북 정책을 조절하는 기구로 출범했지만은요, 철저하게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 테이블이었습니다. 이거 되고 나서 그 후로 남북 협력 한 개도 진행이 안 됩니다. 잘 나가다가 멈추면 거예요.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셨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2020년이었었죠? 개성 판문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그죠? 폭파하고 나서 폭발 그 당시에 상황이 뭐냐면은 아시겠지만은 박상학 등 같은 이 사람들이 대북 전다, 북한에다가 소위가 삐라를 살포했는데 그 삐라의 내용이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자기의 최고 지도자를 엄청나게 이제 음해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살포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열받는 게 뭐냐면은 왜 문재인 정부 너희를 막지 못하냐. 나라고 우리가 몇 차례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왜 이걸 막지 못하냐. 이런 거였어요. 아무튼 이걸로 이제 북한 사람들이 꿀 받은 거예요. 뭐 하다가 결국 안 돼버린 거죠. 남북대화 없어. 안 해. 우리 할 수 없어. 해서 이제 하고,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삐라 살포하겠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안 하겠다.
빼고 여기에 군대를 다시 투입하겠다. 그리고 군대 투입해서 여기서 군사훈련 하겠다. 이 계획을 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김 위원장, 보류. 안 돼. 하지 마. 보류. 이게 2020년 6월달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2020년 6월에서 한반도를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이제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표를 행사했고, 윤석열이 되면 더 안 좋아지겠다. 이런 우려들 많이 했었는데, 윤석열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튼, 저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요, 2000년 6월 달에 멈춰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 철회해 하면은 군사계획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아니야, 대화해. 다시 대화가 추진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이 현재의 한반도의 상황이었다. 즉 2018년도까지 굉장히 잘 나가던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19년, 20년 거치면서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져버렸고 2021년 올해까지 단 한 번의 대화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죠. 이게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15,000km짜리 포를 3월때 발사합니다. 발사했더니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선제공격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선제공격 너 우리 선제공격하면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지금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모든 군사력을 남쪽에 집중시킬 거야. 무서운 말이긴 한데 아무튼 한반도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때부터 선제 타격 능력을 보유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한반도는 이런 거예요. 한반도가 남북미 관계가 악순환 구조였다가, 그죠? 18년도에 선순환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선순환 구조 다시 악순환 구조로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는 과정이었었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선순환 구조로 가느냐, 악순환 구조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서 있었다는 판단을 우리들은 하고 있었는데, 저는요, 한반도는 선순환 구조도 아니고 악순환 구조도 아니고요. 저는 훨씬 더 어려운 한반도의 상황이 처해지게 되었다라고 저는 안타깝지만은 예측을 합니다. 왜냐? 남북미 관계만으로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미 신냉전이 구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뭐예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을 한 세트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나쁜 놈들로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신냉전, 이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남북 대화도 북미 대화도 안타깝지만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은 안 좋아졌지. 혹시나 오늘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소식이 안 들려오고요. 오히려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요, 2010년에 삐라를 찾고 있었던 박상학이라는 사람이 취임식에 초대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10만 장 넘게 뿌리겠다 했습니다. 저는 곧 뿌릴 것 같습니다. 뿌리면은 다시 상황이 반복이 되죠. 미쳐버리는 겁니다. 저는요, 남북관계를 저는요, 런닝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 소리냐? 여러분, 10km로 돌고 있는 런닝머신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기 위해서는요, 똑같이 10km 속도로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거기는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남북관계는요, 분단체제라고 하는 이것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런닝머신입니다. 여기서 이것과 반대되는 똑같은 속도로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조금이라도 앞서 가서 멈춤 버튼을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속도가 늦춰지면요 어떻게 돼요? 꼬꾸라집니다. 그죠? 런닝머신의 속도보다 내가 늦게 달리거나 멈추면요 넘어지는 것처럼 남북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멈춰지면요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집니다. 이게 한반도의 구조입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만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한반도는 삼중노순, 트릴레마라고 하는 삼중노순 구조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거 당연히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바라죠. 그리고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통영, 한미동맹도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 가지는요 절대로 세계를 다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세 개 중에 한 개는 포기해야 합니다. 뭘 포기해야 될까요? 한미동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와 통일을 포기할 겁니까?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포기할 겁니까? 동맹은요 내 안보를 내가 힘이 딸려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힘센 놈한테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동맹입니다. 동맹은요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닙니다. 동맹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한 개입니다. 나를 보호할 수는요 많아요. 내 자체로 힘을 키우는 거, 얘랑 동맹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동맹을 맺는 거, 또 하나 내가 위협받고 있는 적대국과 내가 악수하는 것, 내가 내 안보를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동맹은 한 개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경과지다 보니 마치 한미동맹이나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지국수랑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맹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단일 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 예전에는요 그래도 동맹이 평화를 지켜주는 모양새가 나왔어요. 한국전쟁 때 어땠어요? 그죠? 근데 엄밀히 따지잖아요. 한국전쟁 때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참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뭐냐? 미스터 냉전이었어요. 한국전쟁에서 한국이 지면은요 냉전 구도에서 저희가 분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냉전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참전을 한 겁니다.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참전한 결과 한국을 도와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냉전 때는 결과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신냉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냉전은요, 만약에 한미동맹 속에서 이 신냉전 구조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동맹 논리 속에서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합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적대국으로 간주할 겁니다. 미국은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충돌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이때 동맹 논리로 우리는 중국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동맹은요, 결과적으로라도 우리한테 아무 이익을 주지 않는,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시대가 그랬었기 때문에, 동맹이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었네. 근데 이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결국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아니면요, 한반도는 계속해서 미국의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중에 대만 전쟁, 남북관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저는요, 북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남북관계 해체를 바래요. 근데 우리 한국이 남쪽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왜? 북한에 못 사는 놈들, 결국 좋아지는데 증언이 나와가지고 쟤네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내 손해야. 근데 객관적으로 그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북한 경제 엄청 안 좋잖아요. 지금. 결국 좋아지면은 우리 집안에 좀 나가게 되겠죠. 이것이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사실 없어요. 저는 그래서 북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지금 북한은요,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2025년도까지,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5년까지 의식주 문제,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다. 앞서 하기 전에 사진, 보시던 것처럼 김정은 씨 들어가가지고 아파트들을 무지하게 짓고 있거든요, 지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아무튼, 이걸 2025년까지 의식주 문제 해결한다. 그리고 2030년까지 기본적인 생산 정상화, 북한에 있는 모든 공장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킨다. 정상적으로 가동시킨다라는 얘기는요, 그런 모든 공장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전력체계, 즉 발전 역량이 되겠죠. 발전 역량을 확충한다. 공장들이 돌 수 있는 원료와 자재를 공급한다. 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는 사회주의 경제 강국을 이룩한다. 실제로 그렇게 할지 문제는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한데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북한이나 좋아지면은 내 주머니 안 나가도 되겠네. 오히려 더 좋아지겠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저는 신냉전의 흐름과 이 북한 흐름이 희한하게 대략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신냉전의 추세는요, 5년, 10년 전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요, 5년, 10년 동안 의미 있는 남북관계 진전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다만, 악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